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된 시대적 배경과 2월 혁명을 통해 황제를 끌어내린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일던 당시에 러시아 정당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월 혁명 이후 황제는 없어졌지만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 민중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임시정부는 부르주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대표 연합체인 소비에트 역시 민중들을 대변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비에트의 지도부는 사회혁명당과 맨셰비키, 즉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2월 혁명을 왕정체제를 무너뜨린 부르주아 혁명으로 보았으며 먼저 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한 다음에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세력이 권력을 한 번에 차지하는 과정에서 군 장성들을 자극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인 내전까지 벌어질 수 있음을 걱정했습니다. 결국 권력은 의회에 넘기기로 합니다. 의회는 부르주아,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회 세력과 소비에트는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황제가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1차 세계대전은 계속되었고 토지는 여전히 지주 손에 있었습니다. 2월 혁명 후에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중들의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레닌은 스위스의 망명 중이었는데 혁명으로 정권이 무너지자 적국이던 독일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로 귀국합니다. 당시 독일은 러시아의 전쟁 상대국이었는데 독일은 영향력 있는 레닌이 러시아로 돌아간다면 러시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후방교란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1917년 4월 레닌은 기차를 타고 러시아에 도착하였고 그는 도착과 동시에 앞으로의 혁명 방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고 즉각 평화를 실현한다. 임시정부, 의회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와 빈농이 권력을 독재해야만 한다. 지주의 토지, 모든 은행은 국유화하고 모든 생산과 분배는 소비에트가 통제한다. 당명은 공산당으로 바꾸고 국제혁명 조직으로 전세계를 공산화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런 과격한 내용을 다들 헛소리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레닌의 생각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민중들은 전쟁을 그만하기 원하는데 전쟁은 계속되고 연속된 패배는 러시아 민중들을 더욱 지치게 합니다. 평화, 토지, 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볼셰비키 세력은 점차 세력권을 확장합니다. 레닌은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게 라는 슬로건을 내겁니다. 또한 레닌은 전쟁의 중단을 주장합니다. 빵, 평화, 자유라는 슬로건은 노동자, 병사, 농민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개판이었습니다. 6월 독일군에 대한 대공세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7월에는 무장봉기가 일어났지만 곧 제압됩니다. 당시 레닌과 볼셰비키는 이 상황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혁명을 통해 권력은 단숨에 잡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이때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코를닐로프라는 장군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계엄령을 통해 군사독재를 하고자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었죠. 그러나 노동자들에 의해 그의 쿠데타는 종결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러시아의 군인, 임시정부 등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크게 힘이 빠졌으며 민중들 역시 임시정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볼셰비키는 10월 23일 봉기를 일으킵니다. 빠르게 전화국, 우체국, 은행 등 주요 시설을 점령합니다. 볼셰비키의 병력은 1-2천 명일 뿐이었지만 별다른 저항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궁전을 점령하고 볼셰비키는 혁명에 성공합니다. 아무도 임시정부를 지지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무혈입성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노동자가 권력을 잡은 국가가 됩니다. 혼란의 시기에 권력을 쟁탈한 자는 볼셰비키였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대세였던 임시정부 세력, 사회혁명당, 맨셰비키 등은 결국 민중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했고 결국에 지지 기반을 잃으면서 자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볼셰비키가 혁명의 대세로 치고 올라오면서 무혈입성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다음 달인 11월, 볼셰비키는 권력을 잡았지만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의회 선거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사회혁명당이 40%, 볼셰비키는 24%의 표를 얻습니다.
볼셰비키는 대중의 인기를 믿고 선거를 했으나 실제 표심은 달랐습니다. 볼셰비키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의회를 강제 해산해버립니다. 이로써 소련이 붕괴되는 1990년까지 러시아 땅에서의 자유선거는 사라집니다. 혁명에 성공한 레닌은 전쟁을 멈추고자 합니다. 민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전쟁이 계속되면 독일은 계속 침공해 올 것이고 자신들의 정권이 무너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대가로 러시아의 영토 3분의 1을 독일에게 넘깁니다. 독일 입장에서 레닌을 러시아로 귀환시킨 작전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으며 레닌 입장에서는 전쟁을 멈췄다는 명분이 생김과 동시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와의 동맹체제를 갖추고 동부전선을 맡아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혁명이 발발하고 볼셰비키는 평화협상을 맺어버립니다. 그러자 국제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와의 동맹을 뒤로 한 채 자기들 맘대로 독일과 평화협상을 한 데 분노하여 러시아에 군대를 보냅니다. 일본은 블라디보스톡을 점령하고 미국군도 상륙합니다. 연합국의 개입은 볼셰비키에 반대한다는 입장보다는 독일과의 전쟁을 지속하도록 장비나 물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의 장군들은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합군들로부터 물자를 지원받은 기존 세력들에 의해 내전은 시작되고 이들은 백군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패배자가 되었던 사회혁명당 및 맨셰비키들도 백군에 합류합니다. 볼셰비키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붉은 군대, 적군을 조직합니다.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고 공개 처형이라는 잔혹한 수단을 사용해 공포로 군대를 다스렸습니다. 강제 징집을 통해 적군의 수는 무려 500만에 달하게 됩니다. 이 역시 처형과 가족들을 인질로 한 무자비한 방식이었습니다. 적군과 백군의 싸움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불태웠습니다. 러시아의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내전이 계속되자 군대와 도시민들은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레닌은 식량 징발대를 조직하여 농촌 지역을 쓸어버리면서 식량 자원을 강제로 빼앗아 옵니다. 반발하는 자들은 지주 세력으로 규정하여 죽여버립니다. 공장 역시 개판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공장은 노동자들이 개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에게도 엄격한 규율을 들이밀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장장 및 경영자를 파견하여 자본주의식 경영정책을 도입합니다. 레닌은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권력을 얻었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력을 갖추려면 자본주의적 경영 방식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적군은 백군을 이깁니다. 그러나 내전기 동안 수백만 병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러시아 민중들은 전쟁이 싫어 볼셰비키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상적이지 않고 야속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볼셰비키의 급진적 혁명으로 인해 내전이 발생했고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볼셰비키에 저항하면 그저 반동분자로 처형될 뿐이었습니다. 혁명의 결과가 굶주림과 고통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곳곳에서 반란들이 일어났지만 반란은 사르구로 진압될 뿐이었습니다. 레닌은 NEP라는 신경제정책을 실시합니다. 농업을 하고 일정 부분을 현물로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고 이는 생산자의 마음대로 시장에 팔 수 있었으니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토지를 임차하고 임금 노동자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을 일부 허락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볼셰비키 일당 독재가 확정되고 이후 1인 독재가 시작됩니다. 레닌은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을 연설하고 전 세계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코민테른을 창설하고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공산당들이 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합니다. 전 세계의 공산화라는 목표는 전 세계를 이념전쟁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한일 합방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저기서 활동하였는데 1920년 러시아 혁명이 끝난 이후부터는 독립운동가들 상당수가 국제공산당 코민테른과 연계됩니다.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는 외부 세력으로 러시아 공산당이 거의 유일했다시피 했습니다.
또한 당대 지식인들에게는 공산주의로 인한 민족 해방, 노동자 해방만이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던 것이죠. 소련은 전세계적인 공산당 열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각 나라의 운동 세력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구분되어 많은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길게 봐서 1950년의 한국전쟁 역시 소련의 국제공산화 정책에 따른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잘 본 김일성은 러시아 혁명 과정을 잘 답습하여 한반도의 반쪽에 최고 지도자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러시아 혁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혁명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레닌의 주장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혁명의 과업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신념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러시아의 1인 독재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1인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이상사회를 만드는 것인지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자 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너무 강한 신념으로 인해 러시아, 한국,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동족 상잔의 사륙이 나타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이 권력을 갖고자 하는 자들의 선전선동으로 인한 무지한 민중들의 지지로부터 기인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